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아주 뇌 자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병이라서 자꾸 재발을 하면 할수록 뇌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좀 재발을 하면 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좀 치료가 됐다고 해도 원래 기능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이런 데미지들이 뇌세포의 손상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는 게 오히려 그 양극성 장애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우울지원병학회에서 이사장과 회장을 겸임하고 현재는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 정신과의 박원명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저희가 양극성 장애를 과연 어떻게 효과 있게 치료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먼저 세 분 같이 토론을 해주실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정신과 교수인 우윤숙 교수이시고 대한정신약물학회 현재 학술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황영모 교수님이시고 서모 교수님은 현재 저희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계시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신과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우리 송민규 원장님이십니다. 송민규 원장님은 저희 지금 학회에서 대내 협력이사를 맡고 계시고 공감 정신과 원장님으로서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양극성 장애 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역시 약물 치료가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싱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비약물학적인 치료가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문제는 다른 질환과 다르게 조증 또는 경조증, 우울증, 또는 급속순환 등 다양한 패턴의 사파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또 매니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지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러한 것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약물 치료인데 일단은 가장 포커싱이 되고 있는 조증에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양극성 장애에 사용되는 약물은 이제 전통적으로 기분 조절제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기분 조절제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리튬하고 발프레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리튬은 그 요즘에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리튬이 맞습니다. 양극성 장애 조증, 우울증, 뭐 유지 치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육해성 조증, 그러니까 기분이 들뜨고 뭐 이런 조증에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흔히 사용되는 기분 조절제가 이제 발프레이트입니다. 발프레이트는 이제 원래 뇌전증에 사용되던 약물인데요. 양극성 장애 조증이나 뭐 우울증 이런 데 다 치료, 유지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또 이제 뭐 우울 증상하고 조증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 겹쳐서 나타나는 혼재성 양상에도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기분 조절제인데 지금도 물론 유효한 상황의 약물로서 되고 있지만은 항정신병 약물이 물론 조현병에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양극성 장애, 우울증 이런 데서도 이제 국내나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최근에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원장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정신병 약물은 오래전부터 사실 조증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점점 더 그 근거가 확립이 되면서 최근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그 기분 조절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작용에 대한 불편감, 부담이 좀 적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우울 사파가 심하거나 조증 사파가 심할 때 지금은 또 조증 사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증 사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과대망상이라든지 환청 이런 증상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들이 급성 조증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허가받은 약물로는 아리피프라졸, 아세나핀, 카리프라진 그리고 올란자핀, 쿼티아핀, 리스페리돈이라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약물들은 단독요법 혹은 이제 병합요법,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기분 조절제와 더불어 그 병합요법으로 급성 조증 사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아리피프라졸 같은 경우는 조증과 이제 또 혼재성 양상을 동반한 경우에 FDA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보다 내약성 측면에서 보다 좀 편안하게
좀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조절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우 교수가 얘기한 대로 카바마제핀이라든지 또는 발표게스트, 사실 이런 약제들도 이전에는 항경련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조울병의 허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인디케이션을 받고 기분조절제가 되었듯이 항정신병 약물, 즉 아까 송 원장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전에는 조현병의 약제로 개발을 했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현병을 넘어선 그런 조울병의 조증, 또 나아가서 우울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왜 내가 이 약제를 조현병에 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조울병의 치료약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기존의 항정신병 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은 기분조절제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증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약을 쓸 때 이게 조현병 약으로 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오해가 없는 것이 또 오늘 저희가 하는 중요한 또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개 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증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치료가 사실 어려운 건 양성 우울증이 치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시간인데, 장모 교수께서 또 그런 쪽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환자에게나 정신과 전문의에게나 우울증 사파 자체를 치료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전체 질환 기관을 연구를 해보면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조증으로 발병을 하더라도 전체 질병 기관의 한 3분의 2 정도는 우울증의 상태로 보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분조절제들이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조증 사파에는 충분히 효과적이고 조증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이 이미 밝혀져 있지만, 실제로 그 우울증 사파를 조절하고 또 우울증 사파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그런 대부분의 기분조절제들이 우울 증상이나 우울증 사파를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행인 점은 뇌전증으로 개발된 약 중에 라모트리진이라고 약물이 있습니다. 그 라모트리진이라는 약물이 항우울증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울증 환자에서의 우울증 조절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의 사파 조절과 예방에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이제 조증에 효과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양성 우울증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중에 효과가 있는 게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양성 우울증에 효과적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이제 대표적인 게 쿼티아핀하고 올란자핀 요 두 가지만 이제 그 적응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쿼티아핀, 올란자핀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 또는 이제 병합요법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리피프라졸 같은 경우, 사실 아리피프라졸은 그 양극성 우울증 외에 일반적인 그냥 단극성 우울증에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이렇게 확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적응증도 받아서 사용이 널리 되고 있는데, 이제 초기 연구에서 양극성 우울증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연구가 나와서 사실 이제 양극성 우울증에 이게 효과가 있냐, 아리피프라졸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는 또 가능성이 좀 양극성 우울제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양극성 우울증에 아리피프라졸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임상 연구, 3상 임상 연구를 시행 중이고, 이제 그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성 우울증,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극성 우울증, 즉 주요 우울증하고는 많이 다르죠. 주요 우울증이란 것은 우울증만 있다가 좋아지면은 정상이 되고 또 나빠지면 우울증이 되는, 단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 양극성 우울증은 우울증이었다가 정상이 될 수도 있고 정상에서 더 올라가서 조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극성 우울증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제들이 여기서는 허가를 받은 게 별로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약은 사실은 쿼티아핀 외에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추가로 올란자핀이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돼 있어서 쿼티아핀, 올란자핀 이 정도 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라모트리진의 활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의외로 이게 얘기한 대로 약
초기에 용량을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하는 피부과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걸 쓰는 것을 조금 의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양성 우울증이 지금 약이 별로 없잖아, 쓸만한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당극성 우울증, 즉 우울증이 쓰는 수많은 항우울제가 과연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 약을 안 쓸 수도 없고 또 쓰면 조증으로 또 스위칭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정신과 의사들에게서도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실제로 항우울제를 양극성 장애 환자들한테 쓰면 우울증의 증상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잘 조절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급하게 조증 상태로 전환이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급성순환성 장애 쪽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치료가 힘든 양극성 장애 형태로 바뀌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 정신의학에서 문제되고 있는 큰 디베이트 중에 하나가 양극성 장애에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항우울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트가 계속되던 중에 대부분의 엑스퍼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떤 병의 경과를 밟아왔는지 예를 들면 조증 사파가 많았던 환자에게는 쓰지 말자라든가 또는 급성순환성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쓰지 말자라든가 이런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또는 환자의 이제 가족력이나 이전의 약물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조절한다면 항우울제도 양극성 장애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 교수는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 교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쓸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쓰면서도 계속 이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약물이죠. 그러니까 언제 조증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한 2주, 3달 간격으로 환자를 다시 본다고 해도 그 1주 사이에도 사실은 확 올라가서 조증을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최소 기간으로 써볼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양극성 장애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쓰는 걸 권장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나라에 따라 틀린데 주로 유럽 쪽에서는 항우울제 쓰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쪽이고 미국 쪽에서는 좀 불선호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반반인 쪽이 또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조울병 처음에 국내 가서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은 환자 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했지만은 그 양성 우울증에 쓸 수 있는 약이라는 게 공식적인 게 뭐 2개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는 그 상대적으로 항우울제 매니 스위칭이 적은 약제들이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우려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쓰는 그 기분 조절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정신병약을 위해 조증 효과를 프로텍트하는 약을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하면서 쓰면은 그리고 사실 우울증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그거는 셀렉티브하게 항우울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또 좀 더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로 쭉 치료하던 분이 우울증 사파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한테 다니시던 분이 혹시 다른 정신과나 다른 정신과 또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어서 항우울제만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그 조증 전환이 일어나거나 급성순환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양극성 장애를 쭉 치료를 받아왔으면 치료 선상에서 계속 이 항우울제 사용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우울제 쓴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증을 막을 수 있는 기분 조절제라든지 프로텍트하는 약을 같이 넣어주면서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증, 우울증 그래서 성공리에 우리가 급성기 치료를 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그 상태에서 치료가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스톱을 하게 되면 결국 재발을 하게 되는데 재발도 되게 1년에 30-40%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러면 유지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과연 어떠한 환자에서 또 환자분들이 여쭤보는 게 그러면 나 좋아졌는데 언제 약을 끊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도 중요하고 또 임상적인 경험 이런 거를
사실 양극성장애 치료에서 오히려 더 핵심적인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환자가 막 괴로워할 때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양극성장애 같은 경우는 아주 뇌 자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병이라서 자꾸 재발을 하면 할수록 뇌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재발을 하면 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좀 치료가 됐다고 해도 원래 기능 회복이 잘 안 되고 이런 데미지들이 뇌세포의 손상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는 게 오히려 그 양극성장애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재발을 그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다 났어요. 뭐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근거를 살펴보면 약을 끊어도 됩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끊어 볼 수도 있겠어요라는 거는 이제 기분사파가 한 번 정도 있었을 때, 기분사파가 한 번 있다는 건 한 번 있는데 양극성장애라는 거는 이게 첫 사파가 조증으로 온 거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울사파가 있었으면 우울증으로 진단이 됐다가 조증사파가 왔으면 그때는 이미 사파가 2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증사파 한 번 딱 오고 좋아졌고 주변에 무슨 다른 문제 없고 가족력도 없고 심하지 않았고 사파가 왔을 때도 그런 정도라면 끊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 유지를 합니다. 양극성장애 치료에서는 약물을 끊는다가 치료 목표가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약을 잘 먹으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약을 끊는다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다.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결론적으로는 유지 치료를 상당 부분의 환자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유지 치료는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작용도 적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유지 치료에 대한 효능이 있는 약을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죠. 물론 그걸 제일 좋은 거는 급성기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아이디어라는 거지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은 되게 어떠한 약제가 저게 유지 치료를 할 때 더 도움이 되고 세이프티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 원장은 생각해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가 급성기에 치료했던 약물들이 유지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분 조절제라든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을 대표적으로 유지 치료에 사용을 하는데요. 급성기보다는 이 약을 재발 방지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약성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지 치료할 때는 이전의 사파가 무엇이었느냐, 경조증이나 조증 사파였는지, 우울 사파였는지, 그리고 양극성 장애의 유형이 좀 있는데 그 1형이냐 2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뭐 조금씩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전에 조증이나 경조증 사파였을 때는 기분 조절제 또는 이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합하는 것. 그리고 우울 사파일 때는 이전에 그 사파가 우울 사파였다. 하면은 우울 사파를 좀 더 이제 재발 방지 쪽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앞에서 토론이 됐던 그 라모트리진을 같이 사용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은 유지 치료에도 항우울제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기간 6개월 이내 그리고 굳이 사용을 한다면 그 조증 전환이 적은 부프로피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항우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우울제를 정말 필요하면 써야 하지만 재발 방지든 이제 뭐 효과를 좀 보든 항우울제를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좀 위험하다. 양극성 장애에서 얼마 전에 그 환자분이 한 분이 정말 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저한테 본인 이제 히스토리나 이런 걸 보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조울증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항우울제를 쓰면 조증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왜 이 약을 이제 저한테 처방을 하셨느냐고 따지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심각했고 이러할 때는 대신에 제가 이거를 항우울제만을 쓰는 거는 위험하지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는 또 의원이기 때문에 빨리 환자분을 이제 그 내원 간격을 좀 조절해서 그때 유심히 보았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처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임상적인 경험할 때 보면은 사실은 효과가 좋은 약제들이 장기간 썼을 때 되게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어느 약제는 이제 생리불순 여성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좀 한 약제들이 있어요. 효과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조현병이나 이런 병과 다르게 이 양성 장애는 좋아지면 굉장히 말끔해지면서 사회 복귀가 가능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약을 잘 안 드시기 시작한다고. 장기적으로 하는 요새 주사제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장기 주사제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 교수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유지 치료를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뭐 단독 치료, 병합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도 이제 뭐 한두 알이 아니죠. 보통은 뭐 최소한 서너 알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극성 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70-80%만 제대로 먹어도 잘 먹은 것으로 치는 그런 걸로 구분을 해서 보면 그렇게 해도 약을 제대로 안 먹는 환자들이 한 30%, 50% 이 정도 나오거든요.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약을 잘 안 먹으면 또 증상이 불안정해지고 증상이 불안정해지니까 우울해지고 아니면 조증이 오고 이러면 이제 더 약을 안 먹게 되죠. 가끔씩 먹던 분들이 아예 이제는 약도 아예 안 먹게 되고 그럼 이제 확 재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이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주사로 맞아서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약물이 쭉 이렇게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사실 양극성 장애에서 지금 사용이 승인된 약물은 아리피프라졸 장기지속형 주사제, 이제 상품명은 메인테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페리돈 장기지속형 주사제, 콘스타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정신병 약물 중에 이제 팔리페리돈 장기지속형 주사제, 서스티나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현병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는 승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주사를 이제 근육 주사를 맞고 이제 쭉 이제 한 달 동안 약을 뭐 먹는 약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먹는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형 주사제를 맞게 되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연구를 한 것 따르면은 1년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한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의 알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한 5분의 1 정도 환자에서는 아예 먹는 약을 끊을 수도 있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만 가지고 유지하는 경우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리피프라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정신질환 또 양극성 장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약을 먹을 때마다 내가 환자인 거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이런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4주에 한 번만 그걸 느끼면 되니까요. 병원 와서 딱 주사만 맞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외국 연구들 보면은 이제 재발률도 많이 낮출 수 있고 이런 효과적 그 유지치료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데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은 됩니다.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부작용이 비가역적인 그런 어떤 영구적인 손상 같은 경우는 빨리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약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도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올라 있지 않은데 부작용만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약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효과가 좋아서 좀 이 약을 조금 더 쓰고 싶거나 이제 유지를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부작용을 좀 환자분이 견딜만 하거나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닌 경우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그 부작용의 강도가 좀 줄어들거나 혹은 약을 나중에라도 좀 줄이거나 중단하면 거의 없어집니다. 약제에 의한 부작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환자와 상의해서 혹은 이제 임상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효과는 있는데 계속 써야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약을 좀 줄이거나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부작용을 컨트롤하는 방법, 인지 행동적인 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또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필요한 경우에는요. 앞에서 이제 약물들의 각각의 부작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기분 조절제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구역, 구갈 그리고 이제 손떨림과 같은 진전 증상 그런 게 있고 조금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리튬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농도와 이제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는 농도 차이가 조금 넓지가 않아서 약물 농도가 조금 높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운동 실조라든지 근육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좀 뭔가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되고 갑상선에 대한 주의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발프로에이트 같은 경우에도 구역
균형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소화기 증상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 좀 보고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항상 살피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고 편하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약들도 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도 좀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나가면 되고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약 내가 먹는 약 중에 살찌는 약 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100명한테 약을 주는 이제 임상 연구에서 뭐 보통 2% 3% 뭐 이렇게 살찌거나 빠지거나 혹은 중립적인 약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는 뭐 4-5명은 좀 많이 찌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찌거나 그렇진 않는다. 하지만 당신에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른 질환하고 양극성 장애의 환자들이 가진 특성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주요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세 가지 병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능도를 조사했는데 그 연구의 제목이 누가 가장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가장 수능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특징은 증상에 의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약물 치료가 한 90%라면은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 그 FDA나 이런 데서 충분한 효과 검증이 덜 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개방형 연구에서 좀 나오고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하는 게 역시 정신과라는 의미에서 정신치료라든지 또는 사회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어느 조울병에서 어느 정도 역할 또는 어떤 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얘기 좀. 조울병에서의 사회심리적 치료, 흔히 말하는 심리치료라는 것은 주요 우울장애에서의 심리치료보다는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건 아까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처럼 양극성 장애라는 건 명확하게 뇌의 이상이고 뇌의 질환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의 손상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드웨어를 수정하는 치료가 되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뇌를 직접 수리하고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약물 치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심리 치료의 목적과 약물 치료의 목적은 다분히 다르죠. 약물 치료는 양극성 장애 자체의 코어 증상을 조절하고 병의 기간을 조절해주고 질환을 조절한다면 심리치료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의 저하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또 가족관계에서 문제 같은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심리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과거로부터 해온 정신치료법들 있죠. 뭐 프로이드가 했던 정신분석치료나 정신역동치료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나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되는 게 가족치료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환 교육이 심리치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단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치료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섭 우리 학술이사 또 서영모 교수 또 우리 송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